서울의 번화한 명동거리에서 장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 편안하게 걸친 핸드백이나 재킷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채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앞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과 3초 만에 은행 계좌에서 돈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부딪히지도 않았고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스마트폰에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 장부를 확인하니 기억에 없는 작은 금액의 청구가 줄줄이 나타납니다.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입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은 골드탭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 전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장 불안한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핸드백의 바깥 주머니, 느슨한 지갑, 코트 주머니에 보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편리함을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커피숍이나 배달기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휴대용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오시나 가방을 통해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인 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탭 투 페이, 탑 투 페이. 결제 방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은행과 상점들은 이를 최고의 편리함으로 홍보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 근처에 대기만 하면 거래가 즉시 완료됩니다. 카드를 스와이프하거나 삽입할 필요도, PIN을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체가 할 수 있다면 적절한 장비를 가진 범죄자도 가능합니다. 이런 단말기는 희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10만 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만큼 자가 재킷 주머니에 숨기기 쉽습니다. 범죄자가 붐비는 지하철, 약국, 전통시장에서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카드의 안테나는 끊임없이 결제 준비 완료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점은 단 한 번의 골드탭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대부분 은행의 사기 탐지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동네 시장에서, 오후에 약국에서, 저녁 러시아워 지하철에서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눈치챌 때쯤 단일 거래가 아니라 수십만 원이 사라진 클러스터를 발견합니다. 물리적인 카드를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의심합니다. 온라인에서 뭔가를 샀다가 잊었나? 지난주 점심때 결제한 건가? 범죄자들은 바로 이 망설임을 노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발급된 거의 모든 현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NFC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작은 물결 모양의 기호가 있다면 무선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편리하지만 카드가 끊임없이 신호를 방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능을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거나 카드를 차폐하지 않는다면 마치 열린 수표책을 들고 누군가 서명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부산에 사는 퇴직 간호사 김영희 씨 74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부산 서면의 한 축제에 다녀온 후 18만 원의 미스터리 청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구매는 6만 원 미만으로 방문하지 않은 상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더니 거래가 유효해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칩과 탭 기술이 설계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골드탭 사기의 본질입니다. 카드가 손에 있는데도 돈이 사라집니다.
이 사기는 어두운 골목이나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약국, 지하철, 교회, 대형마트에서 일어납니다. 범죄자들은 가짜 직원 배지를 달거나 급한 고객처럼 위장합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는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의 규모를 깨닫는 순간 분비는 공간을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 없이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은 서울처럼 번잡한 도시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들어옵니다. 한국 전역의 어르신들이 이 교훈을 힘들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쉽게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중한 돈이 사라지기 전에. 왜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일까요? 범죄자들은 무작위로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 습관, 패턴을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패턴에 딱 맞습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지품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지갑을 코트 주머니나 팔에 느슨하게 걸친 핸드백에 넣으십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찾느라 가방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게시판을 읽으며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백이 뒤에 있는 낯선 사람과 몇 인치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숨겨진 결제 단말기를 가진 범죄자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갑을 훔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 없습니다. 단 3초 동안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에 대한 친숙도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탭투페이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카드가 지갑에 있어도 이 기능이 항상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스와이프나 삽입과 달리 탭 결제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카드는 범위 내의 어떤 기기에든 신호를 보냅니다. 범죄자들은 이 오해를 악용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를 물리적으로 넘기지 않았으니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십니다. 이 잘못된 안심이 그들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평일 아침 동네 마트,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모임,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는 시간. 범죄자들은 직원처럼 보이는 가짜 배지나 클립보드를 들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동전을 세느라 정신없을 때 그들의 장치가 가방 근처를 스치고 돈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대전의 이정수 씨, 68세는 한 오후에 25만 원을 잃었습니다. 2개의 상점에서 4번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상을 깨달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범죄자들은 어르신들이 작은 무허가 청구를 빨리 발견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은행 앱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이 명세서가 몇 주 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지연은 범죄자들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공격할 수 있고 은행의 사기 탐지 시스템에 걸리지 않습니다. 광주의 한 여성, 박미경 씨, 70세는 거의 한 달 동안 골드탭 청구를 모르고 60만 원을 잃었습니다. 4만 원 여기, 6만 원 저기 방문하지 않은 상점에서 발생한 청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2번 점검하시며 지갑을 안전하게 들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골드탭은 이 모든 경계를 우회합니다. 속임수에 의존하지 않고 카드에 내장된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경계심이 강한 어르신들도
24시간 신호를 방출하는 시스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타깃팅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느낌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을 의심합니다. 커피를 샀다가 잊었나? 체크아웃에서 실수로 탭했나? 이런 자책은 범죄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자신을 의심할수록 계좌가 더 오래 비워집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사기의 최전선에 계십니다.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일상, 기술에 대한 신뢰, 지연된 발견을 노립니다. 따라서 지식이 힘입니다. 어떻게, 왜 타깃이 되는지 이해하면 통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청구를 발견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이 자동으로 모든 돈을 환불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무허가 거래를 보호하지만 골드탭 거래는 법적으로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카드가 존재하고 비접촉 기능이 설계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일부 은행은 이를 허가된 거래로 간주합니다. 피아인 거부, 클론 카드, 해킹된 온라인 계좌가 없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기를 증명하는 복잡함에 의존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은행의 가짜 청구에 스크린샷을 보여줘도 이 구매를 하신 게 확실합니까? 라는 답변을 듣는 사례를 봤습니다. 인천의 한 여성 최수진 씨 72세는 은행이 가족이 암시적 허가로 카드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제안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부산의 한 남성 윤태호 씨 69세는 이상을 발견한 지 10일 만에 보고했지만 계약서의 미세한 글씨가 48시간 내 보고를 요구해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범죄자들은 28만 원을 들고 사라졌고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국에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적시에 보고하면 무허가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허가라는 단어입니다. 은행이 거래가 카드 시스템의 정상 규칙을 따랐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미루거나 증거를 요구하거나 청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비난받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를 발견한 후 이 영업일 내에 보고하면 책임이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더 오래 기다리면 책임이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명세서 발송 후 60일이 지나면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지연을 노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종이 명세서에 의존하며 매일 은행 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또한 숫자 게임을 합니다. 3만 원 청구 하나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작은 청구가 빠르게 쌓입니다. 저는 70대 부부 이영철 씨와 김옥순 씨를 대리했는데 그들은 골드탭 시리즈로 9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은행은 절반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합법적 지출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FSS에 이의 제기한 후에야 전체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은행과의 싸움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적 함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어지만 피해자가 되었을 때 속도와 문서화가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카드 뒷면의 사기 신고 번호로 즉시 전화하세요. 케이스 번호를 요청하고 담당자 이름, 시간, 그들이 한 말을 모두 기록하세요. 청구 확인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세요.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그 보고서는 선의로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행이 저항하면 먼저 은행 내부에서, 그 다음 FSS 같은 규제기관으로 이의 제기하세요. 끈기 있는 피해자들이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힘든 진실은 돈이 사라지면 회복이 복잡하고 느리고 종종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예방, 범죄자들이 접근하기 전에 거의 불가능한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드탭 사기를 미리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이 기법이 고도로 기술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방어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카드에 탭2페이 기능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이 가정 중 하나만 깨도 여러분은 극도로 어려운 타깃이 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물리적 보호입니다. RFID 차단 슬리브나 지갑은 카드의 무선 신호가 새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합니다. 범죄자가 결제 단말기를 가방에 대더라도 카드는 침묵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심지어 동네 문구점에서 5,000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카드를 들고 다니신다면 모두 보호하세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까지. 카드에 물결 기호가 있다면 취약합니다. 저는 대전의 한 경로당에서 워크숍 후 12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RFID 슬리브를 구매한 사례를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한 여성은 지하철에서 친구가 골드탭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은 슬리브 덕분에 안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방어는 비접촉 결제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체크아웃에서 카드를 삽입하고 PIN을 입력하는데 몇 초 더 걸리지만 골드탭 위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한국의 많은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전화 한 통이나 모바일 뱅킹 앱으로 이 기능을 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앱에서는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가 비접촉 결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거의 하지 않고 보안을 속도보다 중시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안심이 됩니다. 광주의 퇴역군인 박철수 씨 71세 는 5초 더 걸리는 게 50만 원 잃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의 카드는 이제 물리적으로 삽입해야만 작동하며 밤에 더 편안히 잠을 잡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카드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가입니다. 안쪽 주머니, 지퍼가 달린 핸드백 칸 또는 범죄자가 불편하게 가까이 다가와야 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골드탭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치는 붐비는 공간에서 번창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러시아워나 명동거리, 전통시장처럼요. 카드가 더 깊이 묻혀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쉬운 타깃이 아닙니다. 범반주의, 자들은 빠르고 저위험한 타격을 원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서울의 한 어르신, 윤미영 씨, 97세, 에게 가방을 항상 몸 앞쪽에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홍대 근처에서 쇼핑 중 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계좌에 대한 경계입니다. 매일 은행 앱을 열어 최근 거래를 훑어보세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골드탭 도둑들은 의도적으로 10만 원 미만, 종종 2만 5만 원으로 유지해 무시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보이면 즉시 행동하세요. 카드 뒷면에 사기 신고 번호로 전화하고 케이스 번호를 요구하며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속도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명, 부산의 정은주 씨, 59세는 32,000원의 이상 청구를 발견하고
같은 날 보고해 은행이 48시간 내에 환불했습니다. 그 신속함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만약 모든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행에 사기 신고 부서에 전화해 카드를 즉시 잠그세요. 보고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 다음 경찰서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모든 작은 범죄자를 추적하지는 않더라도 이는 케이스를 강화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시간, 담당자 이름, 청구, 스크린샷. 은행이 저항하면 FSS 금융감독원 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의 제기하세요. 체계적이고 끈기 있는 피해자들이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한 부부는 80만 원 피해를 입었지만 FSS에 신고하고 3개월간 싸운 끝에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앱 설정을 변경하고 이후 안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방은 단순한 도구나 앱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골드탭 사기는 비밀과 놀라움으로 번창합니다.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단계를 취하면 범죄자들의 이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RFID, 차단 슬리브, 비활성화된 탭 기능, 더 안전한 지갑 보관 방식, 매일 거래 확인. 이것들로 여러분은 사실상 면역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분비는 마트에서 불안하지 않고 이상 청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은행이 의심하는 답변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통제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리인세. RFID 차단 슬리브 구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쿠팡이나 11번개에서 5,000원짜리 RFID 차단 슬리브를 주문하세요. 가족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 결제 비활성화. 은행에 전화하거나 앱에서 탭투페이 기능을 끄세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앱에서는 카드 설정, 비접촉 결제, 비활성화를 선택하세요. 안전한 보관. 카드를 지퍼 달린 주머니나 안쪽 포켓에 넣어 범죄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세요. 일일 계좌 확인. 매일 카카오뱅크나 네이버페이 앱으로 거래를 확인하세요. 알림을 설정하면 더 편리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들은 부담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가장 쉬운 타깃에서 가장 어려운 타깃으로 바뀝니다. 이 경고가 눈을 뜨게 했다면 이 메시지를 가족, 이웃, 친구와 공유하세요. 골드탭 사기는 침묵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함께 인식을 퍼뜨리고 습관을 만들어 이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절대 닿지 않도록 합시다. 안전하게, 경계하며 지내세요. 여러분은 범죄자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어떤 사람과는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게 잘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말이 막히고 뭔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성격 차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에서 느끼는 그 차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끼겠죠. 반대로 왜 그걸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어 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그랬어? 같은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주 단순히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핵심은 말의 의도와 의미가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한 사람에게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그런 일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용납해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하고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왜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자책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혹은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대화에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대화의 함정을 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어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제 그 언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구나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느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수한 후에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게 되고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과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대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실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같은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괜찮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불안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긴장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안을 더 키우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시는 대화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며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건넬 수 있는 말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표나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긴장돼도 괜찮아.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받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긴장해? 라며 불안감을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떤 말을 건네야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실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불안과 실수 외에도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때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때때로 그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야 할 말, 누구나 억울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또는 가족 간에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한 마음에 왜 이렇게 억울해? 혹은 그냥 참아. 다들 그렇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속상했겠다. 같은 공감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겪은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참아, 다들 그런다고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억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풀고 마음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다음은 지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모두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은 체력과 정신이 고갈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버티면 돼. 혹은 다들 그렇게 힘들잖아.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주며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반대로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냥 참아.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는 힘듦을 경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혼자서 고통을 참으라는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쳤을 때 충고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지원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감 없는 말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감 없는 말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결국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힘듦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점차 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말 많이와 힘들었겠네.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무리 대화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관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쳤을 때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만 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라.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너가 느끼는 감정이 틀리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슬프거나 좌절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후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사람들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 감정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다들 힘들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만도 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말이 되어 상대방이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또는 그것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 잘 버텼어. 그만큼 힘든 일이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말이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위로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그냥 조금만 더 참고 버텨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가볍게 취급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불안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해주고 그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우리가 흔히 많아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물론 긍정적인 의도에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불안감을 쉽게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너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일이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 하지만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 불안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야? 네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불안을 덜어내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중요하다. 때때로 실수나 불안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단순히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 라는 식의 명령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나 실패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 불안감이 인정되고 존중받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인 격려의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그리고 대화에서 실수를 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의 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점점 더 쌓이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자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거나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실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대화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하지. 라는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걸 실수했어? 라거나 또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말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실수를 다룰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 실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괜찮아, 이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었겠네.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미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든다. 공감은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생기고 관계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동료는 더 이상 자신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되고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더 강한 신뢰와 깊은 관계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공감의 언어를 익혀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며 우리는 더 좋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들려오는 건 기침소리와 한숨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병원 대기실이 가장 붐비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사회의 얼굴입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를 덮치고 있는 순간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로당 문이 닫히고 시장은 한산하고 오직 약국과 병원만이 활기를 띠는 풍경.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파도는 더 거세게 우리를 덮칠 것이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기사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 창구에서, 동네 공원에서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노인의 얼굴이 더 익숙해지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기처럼 스며드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내 아이들이 늙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단순히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은 마치 집안에 울리는 경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 여러분이 타는 버스 좌석 절반이 어르신으로 채워지고 병원 예약은 몇 주 뒤로 밀리고 시장 상인들도 대부분 70대가 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늙는 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사회가 같이 늙어가는 게 더 무섭네.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맞닥뜨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니라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이 주제.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드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고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 익숙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늘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을 때를 초고령 사회라 정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사회 구조,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탓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 풍경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10명 중 3명, 시장의 손님 절반, 병원 진료 대기실에서 자리를 가득 채운 어르신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율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준비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한 세대가 미처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가 곧장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멈출 방법은 보이지 않고 결국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는 결코 책 속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후를 위한 자산, 건강관리, 돌봄제도, 가족 간의 합의. 과연 우리는 충분히 갖추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저는 이 거울 앞에서 늘 두 가지 얼굴을 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회 전체가 늙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여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지만 준비하면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절대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살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미 세 가지 거대한 금이가 있습니다. 경제, 의료, 그리고 고립. 이 세 가지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균열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곧 국가 재정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노인의 의료비, 연금, 간병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불만이 쌓이고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홀대받나? 라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 갈등의 씨앗은 세대를 가르고 사회 신뢰를 허물게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를 뽑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균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동료가 줄고 자녀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고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균열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은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점점 더 깊은 불신과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제 자매끼리 누가 더 돌볼지,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할지를 두고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함께 웃고 울던 가족이었는데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균열은 이렇게 개인과 가족, 사회를 동시에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균열을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금이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뚜렷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7명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중 꼴찌라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곧 미래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사회는 급격하게 늙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는 더 가파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당연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늙으면 자녀가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부모 세대도 미안함과 체념 속에서 점점 홀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서로 기대지도 지탱하지도 못한 채 모두가 고립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 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생계와 자녀 양육에 치여 있었고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만의 일이겠지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집중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들고 시골과 중소도시는 텅 비어갑니다. 남겨진 건 노인뿐입니다. 마을마다 불이 꺼지고 경로당도 문을 닫습니다. 도시는 더욱 경쟁적으로 젊음을 소모하고 지방은 빠르게 늙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원인들이 모여 초고령 사회라는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듯 인구 구조는 멈출 새 없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라는 말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버텨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하지만 일본은 그 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꺼낸 해법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지역 안에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주택을 모두 연결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 간병인이 부족할 때는 이웃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 노인의 손길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들이죠. 또한 65세 이후에도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이를 계속한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이야말로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희망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공동돌봄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노인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의료와 돌봄의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이 세 가지는 국가든 지자체든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지역의 사례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긴 특별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일본은 공동체의 힘을 살렸고 덴마크는 노인을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마을은 작은 공간에서 돌봄의 씨앗을 키워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알겠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기능적 수명, 즉 스스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넘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이른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균형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20월참 30년은 월급이 없는 장마철과 같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버킷 전략기입니다. 돈을 3개의 주머니에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당장 3년 안에 쓸 돈,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 둡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에서 10년 사이에 쓸 돈,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에 둡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 장기 성장이 가능한 ETF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위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연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결제, 온라인 병원 예약, 정부 복지 앱 사용, 화상 통화. 이 4가지는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년기에도 꼭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못 배우면 불편함을 넘어 손해가 됩니다.
배운다면 노후가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집니다. 다음은 가족 차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바로 누가 얼마나 돌볼 것인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를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막상 닥쳤을 때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역할을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병원에 동행할 사람, 생활비를 지원할 사람, 일상적인 돌봄을 맡을 사람.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메모라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속과 증여, 연명 치료 여부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면 평생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기록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심리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고 그 이후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에 맡긴다. 이렇게 선을 정해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회적 울타리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 돌봄 공동체,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져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후 10분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정부 복지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족끼리 한 장의 메모라도 남겨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했고 그 안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노학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배워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년은 고통이 되지만 준비하며 배우는 노년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작게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건강관리, 작은 저축,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연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준비 없이 맞이한 80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고 혼자 쓸쓸히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한 80세의 삶은 다릅니다. 시장을 걸으며 친구와 웃고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든든한 존재로 남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이지만 준비의 유무가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늙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늙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걸음 속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10분의 운동, 연금을 점검하는 짧은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지만 준비한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운동화를 꺼내 걷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연결이야말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며 늙어가 봅시다. 준비된 노년, 행복한 노년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